3천이면 2억도 만들 수 있어. 그 돈이면 노후도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그 나이 먹고도 아직도 한 방을 노려요? 정신 좀 차리세요. 주식한다며 노후 자금을 내놓으라는 남편에게 제가 했던 말입니다. 20년 전 남편은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다가 전부 날려먹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집을 팔았고 좁은 전셋집으로 쫓기듯 이사했죠. 그때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 월급부터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했고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일,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새벽 6시에 나가 밤 10시까지 아파도 참고 버텼죠. 그렇게 20년을 악착같이 모아 다시 집도 샀고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였어요. TV를 보던 남편이 주식이 곧 크게 오를 것 같다. 지금이 기회다를 계속 말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주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때 고생한 거 생각 안 나요? 남편은 그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또 꺼냈어요. 딱 3천만 원만 줘. 1년 안에 3, 4배로 불릴 수 있어. 지금이 진짜 기회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할 거면 당신 용돈으로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돈을 요구했고 답답한 마음에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들도 주식을 한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요. 그 말을 듣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원금만 잃지 말아요. 그거면 돼요. 그날 이후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변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잘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식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기회야. 더 사게 5천만 원만 더 줘. 저는 절대 안 된다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남편이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주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이혼을 선택한 거죠. 결국 남편 뜻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다 늙어서 고생할 게 뻔히 보여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7개월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냥 참고 남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줬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김미희입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그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어요. 대출금이 2달째 연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우리 집은 대출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은행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1천만 원이 연체 중이라고요. 빨래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모른다고 발뺌했어요. 무슨 대출이냐고 은행에서 잘못 전화한 거 아니냐고 했죠. 근데 제가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들이밀자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주식한다고 몰래 대출받은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모아서 간신히 마련한 내 집이었거든요. 신혼 때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전세 돌고 돌다가 겨우 장만한 아파트였어요. 첫 집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에 넣었다가 다 날린 거예요.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쫓겨나듯 이사했어요. 이삿짐 트럭에 짐 실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민석이, 종석이 모두 중학생이었고 한창 아빠가 필요할 나이였어요. 애들한테 아빠 없이 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 월급부터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했어요. 남편 통장, 카드 전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제 통장으로 이체했죠. 남편한테는 한 달에 용돈 30만 원만 줬습니다.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공장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다시는 남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다시 집 사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은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았어요. 용돈 아껴서 몰래 주식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휴대폰으로 뭔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용돈으로 하는 거면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20년을 악착같이 모아 다시 집도 샀습니다. 전세 살던 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였어요.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손주도 봤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는데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주식 시장이 어쩌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슬쩍 말하더라고요. 주식이 곧 크게 오를 것 같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했죠.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식 주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때 고생한 거 생각 안 나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며칠 후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딱 3천만 원만 줘. 1년 안에 45배로 불릴 수 있어. 지금이 진짜 기회야. 화가 났지만 참으며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때 고생한 거 기억 안 나요? 할 거면 당신 용돈으로 하세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내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그 중에 절반은 내 몫이야. 그거라도 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날 밤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그 소리냐고 받아쳤어요. 서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냉랭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말은 안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대답 안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도 안 마주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주식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기도 싫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20년 전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아파트 팔고 이사하던 날, 짐 싸면서 울던 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설날이 왔습니다. 남편과 냉전 중이었지만 명절은 명절이었어요. 아들들이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자식들 오는 날이니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석이네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과일 박스를 들고 있었고 손주 수빈이가 할머니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저는 수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수빈이 많이 컸네. 무거워서 금방 내려놓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잠시 후 종석이네도 도착했습니다. 집이 북적북적해졌어요. 손주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 때문에 화가 나 있었는데 손주들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역시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야 해요. 점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떡국에 전에 잡채에 갈비찜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어요.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떡국 떡만 건져 먹었어요. 며느리들이 야채도 먹으라고 잔소리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 민석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싸우셨어요? 티가 났나 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식들 눈은 못 속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또 주식한다고 돈 달라고 했다고요.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요. 민석이랑 종석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들도 기억나지 않냐고. 그때 집도 팔고 전세집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던 거. 방이 2개뿐이라 너희 둘이서 같은 방 쓴 거. 다 기억나지 않냐고요.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다면서 종석이도 맞장구 쳤죠.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나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주식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당해놓고 또 그 소리를 하냐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주식 안 하지? 민석이랑 종석이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설마 너희도 주식하냐고요? 민석이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조금 하고 있다고 했죠. 종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망하는 거 보고도 어떻게 너희도 주식을 하냐?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월급 모아서는 절대 집 못 사요. 주식이라도 해서 불려야지. 그나마 대출금이라도 갚죠. 화가 났습니다. 그냥 땀 흘려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왜 네 아버지처럼 주식을 하냐고 혼냈어요. 투기나 다름없는 짓을 왜 하냐고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못 봤다고 했죠. 그러자 종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형 말이 맞아요.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이야 주식은 도박이다 뭐다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재테크로 다 조금씩 해요.
아버지처럼 막 대출받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종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는 3년 동안 주식으로 수익을 좀 냈다고요. 그 돈으로 대출금도 일부 갚았다고요.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까지 주식에 빠져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속이 답답했어요. 그때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처럼 대출받지 말고 있는 돈으로 하는 건 괜찮아.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못 본 척 하더니 자식들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냐고요. 민석이가 이런저런 종목 이름을 댔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식들한테 종목을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지 말고 저건 더 사라면서요. 자식들은 아버지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아까 손주들 보며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남은 점심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이 눈치를 봤는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후 내내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손주들만 모르고 거실에서 뛰어다녔죠. 저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저녁 때가 되자 자식들이 슬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하나 망했으면 됐지. 자식들까지 망하게 할 거예요? 말려도 모자랄 판에 부추기고 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뭘 부추겨.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아까 종목 추천해 주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했잖아요. 그게 부추기는 거 아니냐며 애들이 돈 잃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켜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까지 주식에 빠져 있다니. 남편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자식들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건가? 요즘 세상이 변한 건가? 그래도 20년 전 일을 생각하면 주식은 절대 안 됐습니다. 그건 확실했어요. 설날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자식들한테 주식 이야기 들은 뒤로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들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였죠. 저녁마다 저한테 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며 20년 전에 잃은 돈 만회할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이야기, 밥 먹다가도 또 그 이야기. 설거지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2억도 만들 수 있다면서 그 돈이면 배당받고 노후도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길래 소리를 질렀어요. 나이를 헛먹었어요? 그 나이 먹고도 아직도 한 방을 노려요? 정신 좀 차리세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진지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있어. 앉아봐. 저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면서 주식 빼고 문제 일으킨 적 있어?
정말 죽으라 일만 했고 열심히 살았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아픈 것도 참고 일했어. 당신도 알잖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주식이야. 그때는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 날렸어.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집 팔고 전세로 나갈 때 당신 우는 거 보면서 나도 죽고 싶었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용돈 아껴가면서 조금씩 해봤어. 이제는 자신 있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만회하고 싶어. 이렇게 죽으면 나 정말 억울해서 눈 못 감을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눈물 보인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 잃으면요? 그때는 화병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이야. 확실해.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열더니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주식 계좌 화면이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봐. 지난 10년 동안 용돈에서 3만 원, 5만 원씩 아껴서 넣은 거야. 그동안 100% 수익 냈어. 원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이야.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수익률이라고 적힌 곳에 100%가 넘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1억이었으면 2억이 됐어. 근데 원금이 200만 원뿐이라 2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나 자신 있어. 1년만 지나면 2배가 뭐야. 5배도 먹을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남편한테 돌려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다는 말이요. 40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 저런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노후 자금을 건드리는 건 위험했어요. 우리한테 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걸 주식에 넣었다가 날리면 진짜 큰일이었습니다. 20년 전이야 돈을 날려도 만회할 수 있었지만 지금 달랐죠. 무엇보다 또 돈을 잃으면 남편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어요. 20년 전에도 돈 잃고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거든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때 제가 억지로 밥 먹이고 다독여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잃으면 그때보다 더 힘들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떡해요? 한참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주자니 무섭고 안 주자니 남편이 저렇게 매달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결국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말만 듣고 결정하기가 찜찜했거든요. 신호음이 2번 가고 민석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요. 요즘 진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요즘 장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주식이 원래 그렇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3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이가 조용히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아버지도 그동안 수고하셨잖아요. 3천만 원 정도는 그냥 주세요.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한 번만 더 믿어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이 말대로 한 번 더 믿어볼까? 근데 또 이러면 어떡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고민했어요. 저녁 때가 돼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자. 어차피 3천만 원이 뭐 대수냐. 4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저녁을 먹고 남편을 불렀어요.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줄게요. 남편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짜냐고, 진심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욕심부리지 마세요. 원금만 잃지 말아요. 그거면 돼요. 남편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꼭 성공해서 20년 전에 잃었던 돈도 다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잘 되길 바란다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3천만 원을 이체해 줬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폈죠.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힘없이 소파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움직였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뭐 대수냐고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살면 되지. 남편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은 매일 저한테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TV 보면서 틈만 나면 말했어요. 뭐가 얼마 올랐다면서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이건 더 오를 거라고, 저건 곧 대박 난다고요. 저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들어줬어요. 여보, 오늘 내가 산 거 15%나 올랐어. 이러다 진짜 2배 먹겠어. 남편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좋아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좋아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 달, 2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이 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좋다면서 혼잣말을 했죠. 근데 3개월쯤 됐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주식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저만 보면 오늘 얼마 벌었다면서 떠들었는데 요즘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없어서 안 하겠지 싶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고 남편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전화하니까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추천해 준 주식이 엄청 떨어졌다면서요. 혹시 아버지도 그거 사셨으면 마음고생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 양반이 그랬던 건가. 말수도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한테 갔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주식 잘 되고 있어요?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민석이가 그러는데 당신이 추천해 준 주식 많이 떨어졌다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주식이야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표정을 보니까 물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속으로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심해졌어요.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제가 밥 차려놓으면 몇 숟가락 뜨다 말았어요.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주변을 자꾸 맴돌았어요. 제가 부엌에 있으면 부엌에 오고 거실에 있으면 거실에 왔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 꺼내는 눈치였어요. 저는 무슨 일 있냐고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눈이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더 답답했어요. 혹시 돈을 다 잃은 건 아닌지, 3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 물었습니다. 대답 듣는 게 무서웠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라갔어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당연했죠. 얼굴이 푹 꺼지고 볼에 살이 빠졌습니다. 바지도 헐렁해졌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같이 산 사람인데 걱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몸보신도 시킬 겸 기운도 차릴 겸요. 인삼이랑 대추도 넣고 정성껏 끓였습니다. 부엌에 닭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저녁 식탁에 삼계탕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삼계탕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아한다고 했을 텐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남편 앞에 그릇을 놓아줬습니다. 근데 남편은 숟가락만 들고 있었어요. 건더기를 조금 떠서 입에 넣더니 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머뭇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그쳤어요. 뭔데 그러냐고 그냥 말하라고 했죠.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뭔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주식이 조금 떨어졌어.
지금 더 사면 나중에 크게 먹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3천만 원 줬으면 됐지. 또 달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있는 돈으로 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지금 주식이 떨어져서 세일 기간이야. 지금 더 사놓으면 나중에 더 크게 벌 수 있다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야. 한 번만 도와줘.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냥 있는 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또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또 싸우자는 거예요? 앞으로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안 들을 거예요. 남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삼계탕은 한 입도 더 안 먹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정성껏 끓인 삼계탕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밥을 아예 안 먹었어요. 제가 차려놓아도 숟가락도 안 들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청소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남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원래도 머리숱이 없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이렇게 빠지나 싶었어요.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어요. 주식 때문에 저렇게까지 되다니. 돈이 뭐라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나랑 술 한잔 하자. 저는 멈칫했어요.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하자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고 간단한 안주를 차렸습니다. 오이도 썰고 김치도 꺼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잔을 채웠습니다. 남편이 한 잔을 쭉 들이켰어요. 저도 따라 마셨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냐고요. 남편이 빈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니. 무슨 말이 나올지 불안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퇴직금 남은 거 있잖아. 5천만 원만 줘. 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말라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줘.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마지막 부탁이라니.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지만 화가 더 컸어요. 밤이 깊어지도록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 부딪히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돈을 더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걸 주식에 넣었다가 다 날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절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남편이 술 마시다 잠들었는데 일어났나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나와봐. 저는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돈 이야기할 거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어젯밤에 이미 대답했다고 5천만 원 못 준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와서 앉아봐.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자 남편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두툼했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가 맨 위에 있었고 그 밑에 재산분할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무슨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대로야. 이혼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니.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이라니. 저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재산분할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돈 안 빌려줘서 이혼하자는 거냐고, 이혼하고 그 돈으로 주식하려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양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소리쳤어요. 주식 때문에 이혼까지 하겠다니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니냐고요.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고 서류나 확인해. 그러더니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는 그냥 집값에서 절반만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집값 절반과 예금은 저보고 다 가지라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식이 뭐라고 이 나이에 이혼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몇 살인데 이혼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고 따졌어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나한테는 중요해. 이번에는 꼭 실패 안 할 거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4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주식 때문에 이혼하자니요. 이 사람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도박에 미친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평생 이렇게 주식 하면서 살아야 하나? 솔직히 지쳤어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였습니다. 재산분할 조건을 다시 봤어요. 남편은 집값 절반만 현금으로 받겠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게 당신 소원이면 그렇게 하세요. 남편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완전히 도박 중독자 같았어요.
이혼해서 돈 받는 게 저렇게 좋나. 40년 정이 저렇게 쉽게 끊어지나.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집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3억 정도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값 절반이었죠. 저는 가지고 있던 예금 2억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줬어요.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남편 통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집하고 5천만 원이 남았어요.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한 달 숙려 기간이 있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자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물었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잠깐 뒤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현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 걱정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들고 어디로 가는 건지.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저러는지.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말해봤자 걱정만 시킬 것 같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랑 이혼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민석이가 소리를 높였어요. 왜 자기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하셨냐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종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봤는데 무슨 고시원 같은 데서 지내시더라면서요. 좁은 방에 침대 하나 놓인 곳이라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 네 아버지가 선택한 일이야. 원망하고 싶으면 네 아버지를 원망해. 내가 이혼하자고 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먼저 서류 들이밀었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식들한테 원망 듣는 것도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하고 나서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렸어요.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까지 합쳤어요. 근데 다 합쳐봐야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생활하기 빠듯했어요. 예금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불안했습니다. 이 돈 다 쓰면 어떡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밤마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어요. 예전에는 반찬 서너 가지씩 차렸는데 이제는 김치에 계란 후라이 하나면 끝이었습니다. 국도 안 끓였어요. 귀찮기도 하고 혼자 먹으려니 의욕이 안 났거든요. 남편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먹었을 거예요. 뭘 먹어도 잔소리를 했거든요.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국은 왜 안 끓였냐고요. 그 잔소리가 귀찮았는데 막상 없으니까 허전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그냥 대충 먹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67살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근데 고시원에서 사는 남편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편한 거라고 위로했어요. 집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됐어요. 어느덧 이혼한 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허전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졌어요. 남편 없는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러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날에 온다고요. 설날 아침 자식들이 왔습니다. 민석이네, 종석이네 다 왔어요. 손주들도 왔고요.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쳤어요.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문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석이가 눈치를 챘는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날인데 네 아버지는 떡국이라도 먹고 있을까 싶다고 했어요. 추운데 고시원에서 어떻게 사냐면서요? 미워도 명절에는 생각이 난다고 했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설날인데 아버지한테는 다녀왔냐고요. 민석이가 어제 다녀왔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시원이면 사람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민석이가 머뭇거리며 그냥 얼굴만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손주 수빈이가 불쑥 말했어요. 할아버지 집 할머니 집보다 더 좋아요. 저는 수빈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석이가 얼른 수빈이를 막으며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저기 가서 놀라고 했어요. 표정이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수빈이한테 물었어요. 방금 무슨 소리냐고요.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말하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러냐고 했어요. 근데 민석이랑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찜찜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손주들이 세배를 했어요. 저는 미리 은행에서 뽑아놓은 세뱃돈을 줬습니다. 봉투에 5만 원씩 넣어뒀어요. 수빈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는 10만 원 줬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어제 할아버지 집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수빈이가 맞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수빈이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옆에 새 아파트요. 저는 멈칫했어요. 누구 할아버지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불렀어요. 수빈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옆에 새 아파트에 산다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민석이가 머뭇거렸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저기 옆에 새 아파트 이사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 아파트면 5억이 넘을 텐데 이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혼하고 받은 돈 다 주식에 넣으셨는데 그게 많이 올랐대요. 저는 많이 올랐어도 그렇지 어떻게 새 아파트를 사냐고 따졌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산 주식이 10배 넘게 올랐대요. 15억 정도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5억이라니. 귀를 의심했어요.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TV 안 보시냐면서요. 요즘 주식 장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본으로 다들 3, 4배씩 올랐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3배 올라서 그걸로 대출금 다 갚았다고 했죠. 저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냐고 물었어요. 왜 계속 고시원 사는 척 했냐면서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민석이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15억이라니. 그 돈이면 새 아파트 사고도 10억은 남을 텐데요. 제 통장에 이제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생활비 쓰느라 1,000만 원이 빠졌거든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망하고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야 대박이 나냐며 한탄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며칠을 맘고생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누우면 전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그 얼굴이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갔습니다. 안 받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3번, 4번. 몇 번을 걸어도 안 받았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게 분명했어요.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결국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전 남편이 이사했다는 새 아파트 주소를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소만 달라고 했어요. 민석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알았다면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챕터 8. 그날 오후 저는 전 남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석이한테 받은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올려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창의 햇살에 눈이 부셨습니다. 제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랑은 비교도 안 됐죠. 현관 앞에 섰는데 당황했습니다. 카드키가 필요했거든요. 문이 안 열렸어요. 버튼을 눌러봤지만 삐 소리만 나고 꿈쩍도 안 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배달 기사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저도 슬쩍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민석이가 알려준 호수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왔어? 깜짝 놀라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이 딱 벌어졌어요. 새 아파트라 너무 좋았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창문이 커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바닥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이 넓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니. 저는 거실을 둘러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전 남편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민석이가 알려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남편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민석이 그놈 말하지 말라니까 말했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돈 전부 주식에 넣었어. 그리고 고시원에서 버텼지. 전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주식장이 좋아지면서 운 좋게 크게 올랐어. 내가 산 종목이 10배가 넘었어. 당신 말 듣고 욕심 안 부리고 다 팔았어. 이제는 주식 안 해. 저는 씁쓸했습니다. 가슴이 뻐근했어요.
내가 돈 안 줘서 이혼까지 했는데 결국 대박이 났다니. 15억이면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서요. 혹시 말하면 내가 돈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그랬냐고 따졌어요. 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당신이 사실 알면 씁쓸해할까봐, 후회할까봐.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왜 후회하고 씁쓸해하냐고 물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더니 여긴 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버벅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잘 됐다길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전 남편이 현관까지 배웅해줬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억울해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뭔지.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전 남편 집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햇살이 가득한 그 집. 저는 4천만 원밖에 없고 좁은 아파트에서 생활비 걱정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진짜 찾아가셨냐며 전 남편이 왜 주소 알려줬냐고 엄청 뭐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석이가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같이 사세요. 엄마 생활비 걱정하시면서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저는 화가 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화병이 생겼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남편이 주식 안 될 때 그랬던 것처럼요.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하필 지금인지. 20년 전에 이렇게 벌었으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았을 텐데. 그때는 망해서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대박이 났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그리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줄 생각은 안 했는지. 15억이면 얼마나 많은 돈인데요. 1억만 줘도 제 남은 인생이 편해질 텐데요. 오늘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팔자인가? 운명인가?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